누군가와 대화를 끝내고 돌아서는데 분명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도 왜인지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말문이 막히고 집에 와서 내가 왜 그랬지를 밤새 곱씹습니다. 대부분은 이걸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이건 성격이 아닙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바뀐 겁니다. 장기간 정서적 착취에 노출된 사람의 뇌를 스캔하면 공포를 감지하는 경보장치는 비대해지고 이성적 판단을 맡는 관제탑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소방서는 폐쇄됐는데 화재 경보만 하루 종일 울리는 건물, 그 안에 갇혀있던 겁니다. 이 구조를 설계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사람 대부분에게는 떠오르는 얼굴이 한 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유독 내가 작아지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시선이 등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사람. 연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10년 넘게 얼굴을 맞대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이름은 전부 다른데 겪는 증상은 소름 돋을 만큼 똑같습니다. 숨 쉬는 방식조차 지적당합니다. 밥을 먹는 순서, 웃는 타이밍, 전화를 받는 목소리 톤까지 20대 초에 결혼해서 30년 동안 이 상태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건 전부 내 탓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탓이었을까요? 위로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 겪는 성격 갈등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정서적 착취라고 부르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을 매개로 설계된 다단계 사기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컴퓨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내 PC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면 내 컴퓨터인데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삭제할 수도 없게 됩니다. 바탕화면에 무엇이 뜨는지조차 저쪽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교활한 점은 화면에 여전히 내 바탕화면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 컴퓨터처럼 보이는데 내 컴퓨터가 아닌 상태. 정서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뇌가 정확히 이겁니다. 내 감정인데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판단인데 내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아의 관리자 권한 자체가 통째로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보통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에 도취된 사람, 우월감에 빠진 관종을 떠올립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위험한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식으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들의 실체는 감정적 파산 상태를 숨기고 있는 신용불량자에 가깝습니다. 텅 빈 내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서 찬사와 통제권이라는 빚을 끌어다 쓰고 그 빚으로 가짜 자아를 두르고 삽니다. 문제는 이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자기 돈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혼을 담보로 잡아 이자를 돌려막습니다. 정서적 발달이 5살에서 멈춰버린 겉만 어른인 위험한 존재들. 그런데 이렇게 속이 텅 빈 사람들이 어떻게 수십 년간 한 번도 들키지 않고 타인의 삶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바꿔 쓰는 가면이 존재합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이 자기한테만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애인이 날 망쳤어. 회사에서 나만 부당하게 대우받아.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처음에는 진심으로 안쓰럽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았구나. 내가 곁에 있어줘야겠다. 그래서 위로합니다. 들어줍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와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에는 종착역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들어줘도 아무리 해결책을 제시해도 다음 주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비극이 배달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유형을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라고 분류합니다.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취약하다는 건 진짜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무기로 쓸 줄 안다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동정심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냉정한 자원입니다. 당신이 불쌍하게 여기는 만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걸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견디다 못해 이 관계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별을 꺼내는 그 찰나, 상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눈물을 쏟으며 매달립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진심 어린 사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구조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동정심을 인질로 잡는 감정 테러입니다. 여기서 이 유형의 진짜 작동 원리를 짚겠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후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급 중단에 대한 공포에서 나옵니다. 약국에서 진통제가 단종된다는 소식을 들은 만성통증 환자가 약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진통제를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눈물에 한 번 더 마음이 흔들려서 돌아가는 순간 이들은 당신의 발목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족쇄를 채웁니다. 죄책감이라는 족쇄입니다.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은 무너진다는 믿음이 한번 박히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영원한 인질이 됩니다. 불쌍해서 한 번 더 안아준 그 순간이 당신을 가장 단단하게 가둔 감옥의 빗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은 영혼의 가면은 사실 서막에 불과합니다. 바깥에서는 완벽한 성인군자인데 문만 닫으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사이비 종교가 신도를 세뇌하는 핵심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는 건 다 너를 위해서야. 이 한 문장이 수천 명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종교가 아니라 가정과 조직 안에서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기부를 일삼고 봉사를 다니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미소를 건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혹은 도덕적 완벽주의에 집착하는 독선적 나르시시스트와 짝을 이루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대단하다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라는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내기 위한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이 사람은 교주로 돌변합니다.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야 라는 교리 아래 가족과 부하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을 먹는 방법, 친구를 만나는 횟수까지 사이비 교단이 신도에게 사용하는 세 가지 기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 외부 관계를 차단합니다. 그 친구 만나지 마. 가족이랑은 내가 얘기할게. 둘째, 정보를 독점합니다. 내가 해석한 세계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다른 시각은 전부 오염된 것으로 규정합니다. 셋째, 이탈에 대한 공포를 심습니다. 나 없으면 너 아무것도 못해. 밖에 나가면 더 힘들어질 거야. 이게 단순한 깐깐한 성격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깐깐한 사람은 자기 기준이 높을 뿐 상대가 다르게 행동해도 나와 방식이 다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그게 인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조망수용 능력의 결핍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의 뇌에는 나와 다른 타인의 세계를 인식하는 기능 자체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세상에는 규칙이 하나뿐이고 그 규칙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게으르거나 잘못됐거나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감정을 느끼기 전에 상대의 기준을 먼저 로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원래 뭘 좋아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 이릅니다. 자아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가장 억울한 건 바깥 사람들이 이걸 절대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바깥에 쌓아놓은 도덕적 포석이 모든 증언을 차단하는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위험한 가면이 남아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 앞에서는 논리와 증거 자체가 무력해집니다. 세상에는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믿고 규칙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악의가 결합되면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해야 직성이 풀리는 부류입니다. 이 유형과 한 번이라도 부딪혀 본 사람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과 다투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본인이 친 사고인데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들이밀면 네가 오해한 거야 라고 되돌립니다. 녹음 파일을 틀어줘도 그건 맥락이 달라라고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뻔뻔한 거짓말쟁이라고 판단합니다. 틀렸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들의 뇌에는 자기 보호를 위한 극단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인식되는 순간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가짜 자아가 붕괴 위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뇌가 먼저 반응합니다. 잘못에 해당하는 기억 폴더 자체를 영구 삭제해버립니다. 포맷하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증거를 쌓아도 상대에게는 당신이 없는 일을 지어내서 자기를 공격하는 가해자로 보이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하드디스크가 망가진 컴퓨터와 논리 배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삭제된 기계에게 아까 그 파일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봐야 그 기계가 줄 수 있는 대답은 그런 파일 없는데요. 하나뿐입니다. 이건 뻔뻔함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 앞에서 지질공방을 벌이면 벌일수록 미쳐가는 건 상대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가면이 3개나 되는 이 사기꾼들은 도대체 왜 하필 당신을 골랐을까요? 만만해서, 착해서, 운이 나빠서 전부 아닙니다. 이유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해본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질문을 품고 삽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그리고 대부분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내가 만만하게 보였나 보다. 내가 착해 빠져서 이용당한 거다. 자존감이 낮아서 타깃이 된 거다. 전부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고른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가장 효율 좋은 감정 연료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연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 쉽게 말해 감정 공급원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생생한 감정 반응 자체가 연료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억지를 부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억울해하며 해명했을 겁니다. 화를 냈을 겁니다. 눈물을 보였을 겁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며 상대의 말을 곱씹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억울해서 해명하는 그 목소리, 화가 나서 떨리는 그 손, 눈물이 차오르는 그 눈. 이 모든 생생한 감정 반응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으로만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르는 대상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거르고 감정이 풍부하고 반응이 성실한 사람을 골라냅니다. 당신이 공감 능력이 높고 관계에 책임감을 느끼고 상대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이들에게는 최상급 연료입니다. 감정 무한리필 BP인 겁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들의 관점에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효율 좋은 연료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구조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당한 이유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감정이 풍부하고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깃이 됐다는 걸 이해하면 죄책감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연료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중간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같은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도 수십 년을 갇혀 사는 사람이 있고 몇 년 만에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빠져나온 사람이 더 강하고 갇혀있는 사람이 더 나약하다는 편견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의지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의 뇌에서는 2가지 변화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공포 반응을 관장하는 영역이 과잉 활성화됩니다. 경보장치가 너무 민감해져서 상대의 표정 변화 하나에도 전신이 경직됩니다. 둘째, 기억과 맥락을 처리하는 영역이 위축됩니다. 지금 내가 진짜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 과거의 공포가 재생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에 같은 학대를 받고도 비교적 빨리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임상 사례들을 보면 그 순간은 대단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어느 날 화장실 거울 앞에 서는데 거울 속 내 표정이 낯선 겁니다.
이게 나였나? 그 한순간의 위화감, 혹은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웃으면서 너 원래 이렇게 말 없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뭔가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는 아주 작은 균열. 심리학에서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가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라고 자기 상태를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이 회로가 완전히 꺼진 사람은 공포 안에 통째로 빨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갇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은 철창을 벽이라고 알고 삽니다. 반면에 이 회로에 아주 미세한 불빛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아닌데, 그 한 문장이 탈출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메타인지 능력은 환경에 의해 강화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이 회로가 비교적 단단합니다. 반대로 감정을 표현하면 벌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이 회로가 발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겁니다. 갇혀있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이고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망가진 회로를 다시 켜는 구체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회로를 복구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막아야 할 것부터 막겠습니다. 아무리 뇌를 회복시켜도 다시 같은 유형의 사람을 들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감정, 신용 불량자들을 다시는 들이지 않기 위한 감결법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선택적 서열화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행동이 위험 신호인지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일반적인 무례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무례합니다. 성격이 거친 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무례함은 선택적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작동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게 꺼집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공감 회로가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온오프됩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켜는 겁니다. 이 스위치를 가진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 친절하다면 그건 아직 당신의 이용 가치가 남아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스위치는 언제든 꺼집니다. 두 번째, 100% 남 탓입니다. 이것도 단순한 관찰 팁이 아니라 뇌 구조의 문제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사업 실패, 이별, 갈등. 인생에서 어려웠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단 1%의 자기 객관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걔가 다 망쳤어. 나는 피해자야. 세상이 나를 몰라줘. 건강한 사람은 실패를 이야기할 때 그때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려면 자기 자신을 객체로 놓고 바라보는 능력, 즉 자기 참조 기능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 기능이 없는 사람에게 세상은 오직 2가지로만 나뉩니다. 나의 편이거나 나의 적이거나. 모든 실패에는 반드시 가해자가 있어야 하고 그 가해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보이면 즉시 거리를 두십시오. 선택적 공감 스위치와 자기 참조 기능의 부재.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 배선의 문제입니다. 고쳐지기를 기다리는 건 고장난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가면, 모든 착취 구조는 이 2가지 신호를 무시한 채 관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감별 능력이 생기면 시작점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미 관계 안에 있는 사람,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반격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변화시키려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30년간 수천 명의 나르시시스트를 연구한 임상심리학자들의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이들의 성격 구조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바뀌지 않는다. 당신의 헌신과 인내로 이 사람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 그 기대 자체가 이들의 마지막 먹잇감입니다. 그렇다면 반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설적이게도 이들을 파괴하는 가장 완벽한 무기는 분노가 아닙니다. 절대적 무반응입니다. 구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5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감정 반응을 연료로 삼아
존재를 유지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연료가 구급됩니다. 슬퍼해도 공급됩니다. 해명해도 공급됩니다. 심지어 울면서 떠나겠다고 해도 그 격한 감정 자체가 공급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동전을 넣으면 감정이라는 음료수를 뱉어내는 자판기였습니다. 그들이 동전을 넣을 때마다 정확하게 반응하는 아주 성능 좋은 기계. 오늘부로 그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게임 속 배경에 서 있는 고장난 NPC를 떠올리십시오. 플레이어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때려도, 소리를 질러도 미동도 하지 않는 배경 캐릭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네, 알겠습니다 한 줄만 출력하는 먹통 기계가 되십시오.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는 고장난 자판기. 처음에는 이들이 미쳐 날뜁니다. 자극의 강도를 극단적으로 올립니다. 더 큰 소리를 지르고, 더 심한 말을 하고, 더 극적으로 매달립니다. 이게 금단 증상입니다. 연료가 끊긴 중독자의 발악입니다. 이 구간을 버텨야 합니다. 감정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면 이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다른 공급원을 찾아 떠나갑니다. 기생충은 숙주가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일인극에 조연으로 출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무대를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메인 서버의 관리자 권한을 오늘부로 당신이 되찾을 시간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방어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의 조명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관객이 사라진 극장에서 혼자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들은 결국 텅 빈 객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